볼게요.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지옥의 우물이란 내용인데요. 지옥의 우물로 알려진 예멘 동쪽에 바르흐 바르호트라는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 우물은 악마의 이야기와 미스테리에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 예멘하고 오만하고 이제 국경이 있는데요. 오만과의 국경에 인접한 이 우물은 알마흐라 지방의 사막에 있는데요. 그 폭이 30m나 되고요. 깊이는 100에서 2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전승되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은 악마를 위한 감옥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악취가 지옥의 우물이라는 명성을 만든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멘 관리들은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마을화의 지질 조사 및 광물 자원 당국의 바브 헤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무총장인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옥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산소가 적고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닥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아직도 그 끝까지 가본 게 아닌 거죠. 와. 햇빛은 우물 깊숙이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우물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새 외에는 그것의 끝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비디오 아티스트들이 우물 내부를 찍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했고요. 이게 한 250m인데 최대 깊이로 가늠이 되는 게. 근데 비디오 아티스트들도 이 우물 내부를 못 찍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희한하네요. 아무튼 지역 미신에 의하면 그 깊은 우물이 근처의 물체를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우물은 수백만 년 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으로 많은 미신과 초자연적인 현상의 이야깃거리가 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근데도 아직도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거죠. 어찌 됐든 이 바브헤어 사무총장 그 당국 사무총장은 이 우물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더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우물의 끝까지 가지 못했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지옥의 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지옥의 우물이었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해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약간 좀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로드 아일랜드 주의 시골 그리고 또 미국 뉴 잉글랜드의 다른 지역에서 동전이 발굴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 동전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미해결 사건 중 하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전이 말이죠.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전이에요. 17세기고요. 메카에서 인도로 가는 순례자를 태운 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해적이 이 배를 약탈한 다음 노예선으로 위장한 다음에 도망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17세기 아라비아 동전을 발견한 아마추어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이 역사학자가 이 악명을 날린 범죄자, 이 범죄자의 정체를 밝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가 다시 현재로 오면 17세기에 아라비아 동전을 발견한 아마추어 역사학자이자 금속 탐지가인 짐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동전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동전을 발견한 것 때문에 거의 완벽한 범죄를 해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동전은 어떻게 그 해적 에브리가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7세기 아라비아 동전을 아마추어 역사학자가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마추어 역사학자가 이 발견한 동전 때문에 예전에 순례자들을 약탈한 그 해적선의 행방을 찾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다시 과거로 가면 1695년 9월 7일 해적 에브리의 해적선 팬시가 인도 황제 아우랑제부가 소유한 왕실 선박인 간지 사와이라는 배가 있어요. 이걸 습격하고 점령을 했어요. 선상에는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예배자들뿐만 아니라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은보화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에브리 선장의 이 부하들은 인도 선박에 탑승한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제압한 다음에 자신들 해적의 피난처인 바하마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범죄의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고요. 인도의 압력을 받은 영국왕 윌리엄 3세가 이 해적들에게 큰 현상금을 걸었어요. 얘네를 잡으면 돈을 주겠다. 그런데 끝내 잡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해적선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이 해적 선장 에브리가 1696년에 아일랜드로 항해했다는 것까지 알아냈지만 그 뒤에 향방을 알아내질 못했어요. 하지만 그 현대에 와서 이 동전을 발견한 이 베일리라는 아마추어 역사가는 선장 에브리와 부하들이 아메리카 식민지로 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약탈한 돈을 쓰면서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일리의 주장대로라면 이 해적선은 그 역사가들이 많은 아일랜드로 갔다가 미국, 현재의 미국,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이 되겠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착해서 그 약탈한 돈을 쓰면서 다녔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라비아 동전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저는 뭐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인도 배를 점령한 해적 에브리의 행적이 아일랜드까지는 밝혀졌지만 그 이후로는 미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적선 선장 에브리가 약탈한 동전이 미국에서 발견되면서 해적선이 당시에 아메리카 식민지로 향한 것이라는 추론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이제야 어슴풀에 찾은 거죠. 네. 어쨌든 뭐 가설이긴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해적 에브리가 결론은 해적질을 하고 별탈 없이 잘 산 거잖아요. 그 큰 현상까지 걸렸었는데 말이죠. 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해적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신기하고 기묘해서 찾아봤습니다. 앵무새가 있는데요.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는 앵무새랍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앵무새가 있어요. 근데 이 앵무새가 4년 전에 사라진 후에 최근에 그의 주인하고 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지금은 스페인어를 한다고 해요. 주인은 영어를 썼었는데 말이죠. 그러니 주인하고 있었을 때 영어를 썼었겠죠? 근데 지금은 스페인어를
구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회색 아프리카 앵무새인 나이젤은 2010 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뭐 도망쳤다면 도망쳤다라고 봐야죠. 그랬다 그 후에 4년 후에 어 또 같은 캘리포니아주인 토렌스 지역에서 발견된 후에 다시 그 영국인 주인인 데런 칙이라는 사람한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얘가 스페인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처음에 잘 못 알아보고요. 그래서 물기까지 했대요. 근데 이 주인 데런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앵무새의 영국 억양은 사라지고 대신 유창한 스페인어를 구사하네요. 오 마이 갓 있죠? 네. 그래서 완전 놀란 거죠. '얘가 왜 이래?' 그런데 어쨌든 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는 그 앵무새가 지난 4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새가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보자마자 알았다고 하고요. 이건 사실로 밝혀집니다, 나중에. 근데 이 새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느냐. 이 캘리포니아 토란스라는 지역에서 애견 미용식을 운영하는 스펄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집 발코니에 앵무새가 막 소리를 내고 하는 거를 보고 발견을 했어요, 발코니에서 자신의 집. 근데 그게 바로 나이젤이었어요. 근데 처음 봤을 때부터 얘는 영어랑 스페인어를 모두 구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펄링이라는 분은 미코라는 수의사가 앵무새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는 걸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내요. 그래서 이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는 스펄링이라는 사람이 그 수의사를 찾아갔는데 근데 그 앵무새가 수의사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에요. 선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앵무새 주인을 찾아주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사분이라 이 정보나 지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의사분이 앵무새 몸속에 인식 번호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추적을 해서 원래 주인인 그 미스터 칙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앵무새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주인과 살았나 보다라고 이렇게 말이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번 이야기는 이제 간단한 이야기인데 어 강아지에 관련된 얘기예요. 네 번째 이야기 하수구 아래를 보는 개라는 제목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터키에 이즈미트 지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주민들은 번화가에서 길 잃은 개 한 마리가 매일 특정 시간에 하수도 아래를 살피는 걸 목격을 하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이 번화가 길 이름이 패티에 스트릿이라는 데인데요. 그래서 이 패티에 스트릿에 와서 하수도 아래를 내려다보는 개가 이 소셜 미디어에서 유명해졌나 봐요. 계속 특정 시간에 와서 이 하수도 밑에가 보이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터키는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번화가인데도 그 하수구 아래가 좀 잘 보이나 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얘가 소셜 미디어의 일약 뭐 스타 뭐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주민들 사이에서 경론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개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일부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개가 특이한 물체를 봤다. 뭔가 이상한 걸 봤다."
살아있는 생물을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새끼 고양이 또는 강아지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다 뇌피셜을 돌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수구에서 나오는 어떤 냄새가 이 강아지의 관심을 끌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지방 당국이 터키 지방 당국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현장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 카메라로 하수도 내부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 봐도 특이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수구를 이 덮개 같은 걸 좀 교체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체 작업하는 것까지도 이 강아지가 거기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 교체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다른 곳으로 그냥 가 버렸다고 해요. 도대체 지금도 그 터키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문인 것이 이 개가 무엇을 봤는지 아니면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그런데 하수구 덮개만 덮는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냄새가 강아지의 그 강력한 후각을 자극하지 않을 리 없고요. 그럼 무언가를 봤다면 도대체 뭘 봤을까라는 거죠. 분명히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못 보는 무언가를 봤을까요? 소위 귀신 이런 존재들을 봤을까요? 네. 단순하지만 굉장히 이 뒷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또는 무서운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돈가스 가게에서 나오던 영지는 실수로 가게 앞에 놓인 사람 실물 크기의 돈가스 마스코트와 부딪히게 됩니다. 뭐야? 이런 게 사람 앞을 막아. 돈가스를 먹기 전에 이미 낮술을 한 잔 걸쳤던 영지는 장난식으로 돈가스를 든 중년 남자 모양의 이 마스코트의 뺨을 장난식으로 툭 때립니다. 다음에 또 내 길 막으면 혼난다. 크크. 이 사람은 재밌다는 듯이 피식 웃으면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자꾸 뒤가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 같은 걸 받은 거죠. 하지만 그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채업자인가? 이분은 직업을 갖지 않고 백수 상태인데 돈을 빌려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바람에 큰 빚을 졌거든요. 근데 그 빚을 갚을 계획도 없었고요. 그저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모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태평한 성격의 그는 집으로 가서 늘어지게 잠을 잤죠. 별 생각 없이요. 며칠 후에 다시 돈가스 생각이 난 영지는 늘 그렇듯이 그 단골 돈가스 가게에 가서 전보 사이즈를 시켜 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거 오늘 과식했나?' 이분은 직업을 구할 생각도 없이 계속 그러면서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뭐 어찌 됐든 배가 부르니까 다시 집으로 가서 자고 싶어졌어요. 그는 느그적거리면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누군가 뒤를 밟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뭐지? 이 느낌은?
지난번 그 느낌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야, 기분 나쁘게. 직접 앞에 나타나서 돈을 달라 그러지. 혹시 나를 납치해서 이상한 곳에 보내려는 건가? 이분은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몰래 뒤를 돌아보다가 마침내 그의 뒤를 따라온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험악하게 대응을 했죠. "이봐요. 왜 내 뒤를 따라와요? 당신 지난번에도 따라왔던 그 사람이지. 누가 보냈어? 응? 김 사장이야, 박 사장이야? 금방 갚는다고 전해." 그가 제멋대로 추측하며 말을 했지만 상대는 별말을 안 하고 그저 배시시 웃고 있었습니다. "아, 뭐야 이 사람. 대답을 해야지. 빚 갚는다고 전화라고." 영진은 당연히 사채업자나 빚쟁이가 보낸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친 거죠. 하지만 상대의 무반응에 영진이 약이 바짝 올라서 목소리를 높이니까 지나가던 행인들 중 한 명이 보다 못해서 영진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사는 게 힘들어도 정신줄 좀 잡아요. 보안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영진은 황당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지만 행인은 그 얘기만 하고 인제 간 거죠.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너 왜 그러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멍하니 행인을 바라보다가 영진은 다시 자신의 뒤를 밟은 남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뭐야.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길에 그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영진은 자신의 머리를 긁적입니다. '아, 이제 술을 끊을 때가 온 건가?' 그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뒤를 밟던 사람이 며칠 전 뺨을 때렸던 돈가스집 마스코트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말이죠. 배불리 집으로 돌아온 영진은 습관처럼 또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먹고 자는 게 가장 즐겁구만. 이렇게 스스로를 만족하며 영진은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 스르륵 마스코트를 닮은 중년의 남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진이 잠든 틈에 말이죠. 그리고 영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난 이제 돈가스 가게 말고 네 옆에 있을 거야. 평생 너를 괴롭히면서." 마스코트는 어느새 영진의 목을 누르고 뺨을 때렸습니다. 잠이 든 영진은 악몽 속을 헤매며 식은땀을 계속 흘리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영진은 계속 괴로움에 허덕이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까지는 아니고요. 실화인데 이것도 좀 기이한 이야기라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로봇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이다라는 안드로이드가 그린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이다라는 안드로이드가 그린 세계 최초의 로봇 좌화상이 있는데요. 이 로봇 좌화상은 이 로봇 예술가가 표시할 실제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새로운 미술 전시회에서 공개가 됐다고 해요.
놀랍게도 정확한 이미지는 아 이 이미지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예술이 전적으로 인간의 특성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퀄리티라는 것이 괜찮아요. 네. 어쨌든 이 아이다 안드로이드의 제작자에 따르면 아이다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요걸 이용해서 구동하는데요. 실물 크기예요. 사람 실물 크기의 안드로이드고요. 근데 아티스트 안드로이드인 거죠. 네. 그래서 페인팅 그림 그리고요. 조각도 할 수 있고요. 이 제스처도 있고요. 눈 깜빡임 그리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다는 여성의 목소리를 가진 인간 여성처럼 보이고 행동하도록 설계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다의 머리와 몸통은 마네킹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노출된 기계식 두 팔이 있어요. 요게 '아 얘가 인간은 아니구나.' 하는 걸 인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다양한 드레스랑 가발도 착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다라는 안드로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과 영국 리즈 대학의 프로그래머, 로봇 공학자, 미술 전문가 그리고 심리학자 팀이 2017 년부터 2019 년까지 2 년을 인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다는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 한 명으로 간주되는 선구적인 영국의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명명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아이다의 작품은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그냥 추상 회화로 구성됐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첫 번째 전시회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인제 벌어들였다고 해요. 근데 인제 이제는 더 발전을 해서 최초의 자아상까지 그리게 되는 안드로이드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봇이 그린 자아상 총 3 개는 대중에게 무료로 전시되고 있는데 이 아이다 로봇의 초상화 요런 제목으로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네요. 오늘의 6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도 좀 간단하긴 한데요. 간단한데 실화고요. 좀 기묘했어요 저는. 자 오늘의 7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세 쌍둥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요. 다 결혼도 하셨고요. 근데 이분들은 세 쌍둥이인데 불과 4분 간격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것만으로도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계세요. 그걸 사람들이 인제 축하하고 있고요. 이분들 이름이 지나, 나나 나나 아니네요. 죄송해요. 지나, 니나, 빅토리아 뭐 이렇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새 쌍둥이인데 와 앞으로 4 개월 동안 각각 아들 2과 딸 1 를 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차는 있는데 동시에 임신을 했고 제가 자료 화면을 봤었는데 배가 쪼금씩 다 부르셨어요.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35 살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벌써 저기 낳으시겠다. 7 월, 8 월, 11 월에 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밌는 게 가장 친한 친구들이기도 한대요, 본인들 스스로. 네. 그래서 임산복도 같은 디자인의 옷 똑같은 옷을 입어요. 머리 스타일도 거의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추억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나셨는데 이 세 분이 또 같은 해에 그렇게 시간차를 안 두고 같은 나이에 같은 연도에 출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라 여러분들한테 들려 드렸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